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매달마다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우주 발사체 내년 초에 이제 발사체 제작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다시 우주가 아니고 해양 쪽으로 왔습니다. 그 해양 쪽으로 와가지고 해양 생물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의 좀 듣고 여러 가지 좀 질문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좀 바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립해양 생물관의 우리 최완현 관장님,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실 이대성 실장님, 그 다음에 김민섭 팀장님,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군 군수님이 오셨는데요. 아마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바쁘신데 우리 이제 김기용 군수님께서도 직접 와주셨고, 그 다음에 서천군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창규 회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싱크탱크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경제, 인문, 사회 쪽을 맡고 있는 그런 싱크탱크들의 이제 그룹이 하나 있고, 그 그룹의 이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2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에 과학기술 연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25개의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두 개의 커다란 싱크탱크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약간 문과 쪽, 문과 쪽의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26개 이제 기관이 있고, 저희 이제 멤버 구성들이 박사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직원들이라든지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한 6,000명 정도,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1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정책 연구를 해서 그 정책을 가지고 각 부처라든지 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이제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해양 부분은 물론 저희 산하에 해양수산 그 개발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해양수산에 대해서 또 해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간다면 정책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서천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자주 내려올 기회가 없었어요. 자주 내려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뭔가 좀 마음이 약간 들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서천구를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할 일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완현입니다. 이 좋은 가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평소 조금 생경했던 바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 빛나기 위해서 요즘 우리 김기웅 군수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인문, 사회 연구 분야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이끄는 여러 기관장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 모두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46차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포럼을 우리 자원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과 문미옥 포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한걸음 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을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자원관은 2007년 정부의 서천발전 정부 대안 사업 조치에 따라서 2015년 4월 20일에 설립이 되었고 육상생물자원의 고갈에 따라 미래자원으로 대두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교육 등 다양한 지금 현재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생물 가운데 좀 안타깝게도 약 1%만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는 육상생물자원에 비해서 미래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바이오 기술을 매칭을 해서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국가 간 선점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소리 없는 총성으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해양생물 자원의 보전, 확보, 활용 가능성이 정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인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책임지는 우리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양을 지키고 이용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참으로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과 세계 무형 문화유산인 한산모시가 있는 자연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서천군에 위치한 우리 자원관에 기빈 여러분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블루오션 해양생물연구의 현장의 가다로 진행이 될 것이며 해양생물자원 국가 유일의 책임기관으로서 해양생물자원의 정의와 중요성을 안내하고 드리고 해양생물자원의 확보, 보전, 활용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 자원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소개와 향후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가셔서 우리 자원관 바다에 대한 홍보에 적극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자원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해양 신산업, 즉 추출물, 미생물, 유전자원,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 바이오 뱅크 운영 및 해양 바이오 산업 지원 연구를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김책임께서 그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용 소재에 대해서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금 가능한 한 자주 소재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특히 해양 바이오 포럼을 형성을 해서 기업 간담회 등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소재 및 기술을 고부와 같이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해양 퇴적물에 있는 모든 탄소 저장량의 약 50% 이상을 저장하는 기존의 그 블루 카본인 해초류, 염생식물, 맹그로브에 대해서 새로운 해양 탄소 흡수원 개발 연구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원관은 개관한 지 올해 7년차로 타 연구원에 비하면 상당히 그 역사도 짧은 신생 조직이지만 새롭게 부각된 정부의 해양 바이오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해양 생명자원 책임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 앞장서서 헤쳐나갈 계획입니다. 해양 바이오 연구 분야가 기존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현재 그 규모는 매우 참 작지만 여러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생명공학기술 등을 접목을 한다면 해양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새로운 미래로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해양 생물 자원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제46개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서천구수는 바쁜 게 아니라 꼭 시간이 오늘 이상하게 그렇게 좀 돼서 좀 일찍 와서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 서천군수 김기용입니다. 우리 서천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정혜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세종국가 리더십 위원회 여러분 만나 뵙게 정말 반갑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요. 참 저는 블루오션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최환영 우리 저 관장님 또 박 본부장님 이렇게 계시네요. 반갑고요. 그리고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책연구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께 우리 서천군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목적인 해양 자원의 국가 자산화와 서천군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천군의 갯벌과 해양은 작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양 바이오 산업과 지원센터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이나 자원의 가치 또한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양 자원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서천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신성장 동력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서천군의 갯벌과 해양, 습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심층적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천군 발전협의회 김창규 회장님께서는 서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십니다. 오늘도 의회를 제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가 정의한다 합니다. 그래서 훈수가 없다고요. 그럴 정도로. 근데 우리 정혜구 우리 두 분이 친구 되시죠? 아, 선배님 되십니까? 예. 근데 우리 지역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덕배 차관도 계셨고 또 신평식 실장님도 계셨고 다 서천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천 이렇게 오셨으니 정말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고 또 해양 바이오와 또 우리 해양 우리 자원관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 서천에서 좋은 그런 해양의 연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전폭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소개를 이제 진행하게 된 기획조정실장 이대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훌륭하시고 부담스러우신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럽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뭐 발표를 간단하게나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좀 마스크를 벗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저께 홍보 동영상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소개 동영상을 먼저 따끈따끈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렇게 제 발표를 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진화의 시작인 바다. 40억 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수많은 생명을 품은 바다는 아직 인류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미지의 99%, 우리의 호기심은 그곳을 향합니다. 광활한 바닷속 비밀스런 세계에서 미래를 위한 해답을 길어올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국가자산화와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에 대한 필요성으로 2015년 출범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해양에는 수많은 미지의 생물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연구, 보전, 활용, 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가치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 시큐리움입니다. 시큐리움에 들어서면 24.7m 높이의 생명의 탑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4,200여 점의 해양생물 표본이 전시된 생명의 탑은 이름 그대로 해양생물 다양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자 해양생물 주권을 지키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해양생물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해외 해양생명자원 거점을 구축 운영하는 국제협력 업무도 확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보다 친근하게 해양생명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해양생명자원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저는 항상 동영상을 먼저 이렇게 자원관 소개 앞에 하게 되면은 제 소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저희 자원관에 대한 소개, 일반 현황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텐츠는 기간 현황과 22년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간 현황입니다. 저희 자원관의 설립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현재도 제2의 반도체가 바이오다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3년에 그 다양성 협약을 생물 다양성 협약 이후에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이제 발효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명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어떻게 우리 거라고 선점할 건지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특히 바이오의 어떤 중심은 육상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육상 위주의 어떤 발전은 아무래도 우리가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육상 위주의 어떤 바이오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계속 육상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들을 더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해양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염 농도가 높다든지 그리고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높다든지 그리고 또 수온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을 하려다 보면은 특이한 육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특이한 물질 그리고 효능이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물질의 어떤 보고가 될 거다라고 해서 많은 국가들이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현재는 태동기입니다만 그만큼 더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화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니까 국제적 대응도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종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라든지 효율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개개인적이 또는 어떤 한 대학이 맡기가 그렇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해양생명 자원을 관리를 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담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전담 기관이 저희 자원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자원관은 설립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이름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보전, 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그리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조사, 연구 그리고 전시와 교육 그리고 산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해양생물을 조사를 하고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통 분류라든지 그리고 계통 분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적인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종목록집을 구축을 하는 국가 자산화의 어떤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확보한 자원을 이용해서 해양 바이오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기술 이전 또는 분양할 수 있는 해양 바이오 산업화 선도 기능 그리고 다양한 어떤 해양생물 전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양생물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세 가지가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원관의 주요 영역입니다. 14년 10월 15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생물 자원관 설립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요. 15년 4월 20일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기타 공공기관과 그리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어떤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해외 거점들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연구소들을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를 대응하기 위한 ABS 정부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해양 바이오의 어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심적으로 해양 바이오 뱅크가 20년도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에 이제 지금 저희 관장님께서 취임을 하셨고요. 하시면 아시죠? 이제 된 게 종보건센터 건립이라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종보건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공사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원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관은 3개 본부, 12실, 하나의 센터, 그리고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과 공무직을 포함해서 227명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올해는 약 360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 83% 정도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관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올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예산이 10% 이상이 이제 증액이 돼서 저희도 이제 4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은 지금 저희 주 직원들이 있고 있는 연구행정동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관으로 불리고 있는 시큐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인 교육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리올관이라고 직원 기숙사로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 주요된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을 이렇게 도시면서 자세한 설명들을 다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을 일일이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제 뒤에 김민석 팀장이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큰 방향 3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주권 확보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과 연계해서 이제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적 확보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활용이라든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을 확보하자. 그리고 그 확보할 수 있는 거점들을 국내외에 여러 거점들을 확대하자라는 부분에 초점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양생물 자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수장고라는 13개의 수장고가 있습니다만 이 수장고가 현재 많이 이제 포화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 지원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독립적인 시설을 구축하자라고 해서 수장연구동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생물 보호 해양생물의 어떤 관리 그리고 치료 구조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원센터에 대해서 이제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현재는 좋은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요자 중심의 이제 원천 소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정보도 이제 플랫폼 형태로 좀 더 확대를 하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했던 어떤 자원에 대한 정보였다면은 지금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등등을 통해서 모넌, 특허 등등 조사에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원까지도 확대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기능이라든지 항암 등에 대한 어떤 소재 개발들인데 이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을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했던 것들을 국민들께 결국은 알리고 해양생물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고객 중심형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험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운영을 많이 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큐리움 리뉴얼,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시큐리움도 내년에 이제 리뉴얼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좀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도 좀 더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국제 규범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ABS, CBD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해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NJ 등 정책 수립 대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노력을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해보자구 양주 상강이라고 저희 지금 적혀 있는데 원래는 저 부분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매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자고 양주상강 한 게 저희가 관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자원관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2가지 모드가 있는데 지금 한자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자고 양주상강이라고 해가지고요. 해양을 보호를 하고 그 해양생물 자원을 연구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런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더더욱 강력한 어떤 해양 바이오 산업에 기여를 하자라는 저희 자원간의 어떤 방향, 목표, 다짐들이 한꺼번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저의 감사 인사는 대신할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귀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자원간의 어떤 목소리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희는 더더욱 열심히 할 거고 더 잘하려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김민삼입니다. 일단
발표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양생물연구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복장이 조금 특이한데요. 오늘 주제가 들어보니까 해양생물 연구의 현장에 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상하게 양복 입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희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갈 때 어떤 복장을 입고 이제 하는지 좀 분위기를 살리고자 이 복장 그대로 저는 현장 조사를 갑니다. 아마 이제 발표할 때 슬라이드에 나올 건데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입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 마쳤던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표 강연 전에 한 장면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층에서 일을 하고 지하 1층에서 점심을 먹을 때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일본 서해안에서 잠을 잡니다. 고래한테는 울산 앞바다가 주방, 일본 서해안이 침실인 셈이죠. 여름마다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이주성 고래의 경우는 먹이를 간헐적으로 먹습니다. 극지방에 머무는 3, 4개월 동안만 먹이를 먹고 예, 보시는 것처럼 극 중에서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고래 덕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생물자원관에도 이렇게 해양생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덕후가 무려 60명이나 있습니다. 해양생물 관련된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인데요. 그 중에는 뭐 뒤에 소개할 바다거북 관련된 박사, 산호 박사, 뭐 이제 고래 박사 많은데요. 오늘 사실 우영우랑 연계하면 고래 박사님이 와서 이 자리를 밝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았었는데 애석하게도 오늘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이 발표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단강류라고 해서 해양에 사는 엽새우, 조그만한 새우예요. 이 새우를 갖다 이제 형태나 이제 유전 연구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예, 해양에서 단강류를 하면 바다에 이제 그 육상의 곤충과 비견되는 것만큼 작고 다양성이 매우 높은 게 특징입니다. 고로 저는 단강류 덕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발표는 아마 제가 일단 수준을 해양생물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생각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뭐 정의나 중요성, 그리고 현황과 이슈, 그리고 우리 자원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마지막으로 해양생물 연구의 미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생각하는 미래가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해양생물이란 일반적으로 보시는 화면처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 이제 공간에 따라서 크게 이제 부유생물, 유형동물, 저서생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부유생물이란 보시는 해파리 같은 것들입니다. 헤엄치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물살에 따라 이제 흐느적 이제 떠다니는 생물들을 말을 합니다. 보통 플랑크톤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들이 여기 있고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뼈대, 제일 밑에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동물입니다. 유형동물은 아까 부유생물과는 다르게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살을 거스르는 게 특징인데 조금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저서나 부유는 생물이라 표현을 하고 제가 유형은 동물이라 표현하는 게 식물 중에는 헤엄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유형 동물이라 소개를 하고요. 실제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어류, 그냥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생선 같은 것, 상어나 이제 생선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종류라고 이제 말을 어렵게 하면 모르실 거고 머리 밑에 발이 달린 문어나 오징어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충류입니다. 바다에 사는 파충류가 별로 뭐가 있을까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보시는 대표적인 바다 거북이, 그리고 이구아나, 악어도 바다에 살고 뱀도 바다에 사는 게 있습니다.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류,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물개, 물범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서 실제 고래 같은 경우 정말 크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제 희귀종으로 이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으로 유형동물은 새가 있습니다. 조류. 펭귄도 유형동물에 들어가고요. 펭귄같이 이제 먹기 위해서 헤엄치는 것들도 분류상으로 이제 유형동물이라고 이제 인위적으로 나누는데 펭귄 이외에 뭐 바다 새오리니 가마우지 등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들은 모두 유형동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공간 개념에 저서 생물이 있습니다. 저서 생물은 해저 바닥에 기거나 아니면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을 이제 총칭하는데요. 크게 뭐 식물, 저서 동물로 나눌 수 있고, 공간적인 위치로 바닥 속에 사는 내생 동물이라고 해서 개치렁이나 조개들, 그와 반대로 표제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서 표층을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뭐 개, 새우 이런 것들 정도. 이 정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총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아무래도 정책 관련해서 법에 관련된 것도 좀 지루하지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해양생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나눈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자원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뭐 생태계 구성 요소, 이렇게 어려운 말 잔뜩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해양생물 자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어로 수산자원이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개념으로 해양생물 자원과는 다르게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로 국민 경제, 생활에 유용한 자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점은 수산자원에서는 바다에 사는 것 이외에 담수에 사는 생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바다에 사는 거에서 유용하다 아니다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나뉘냐는 사실 좀 모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 다루고 있는 유사 용어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기관이 지금 쓰는 대부분의 그 관련된 사업이나 내용들이 이 법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과학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해서 실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걸 말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해양생물 자원과 해양생물 자원으로부터 파생된 정보, 그리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으로부터 파생된 정보 모두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이고요. 여기서 해양생물 자원과 해양생물 자원으로부터 파생된 정보말을 할 때를 해양생명자원이라고 하고 수산자원부터 수산자원으로 파생된 정보를 할 때를 수산생명자원이라고 한다 정도만 일단은 좀 정의와 기준을 잡고 들어가시면 조금 이 향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정의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양 생물을 우리가 왜 연구하고 하는지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 해양 생물 표본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뭐 CBD, ABS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실제 이제 국가에서 자기의 관할과 해역에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로 표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들을 많이 확보하고 실질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자원을 갖다 늘리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표본 확보의 중요성 차원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양생물 자원 보존의 중요성으로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나 생태계 훼손들 때문에 실제 종다양성 위기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해양생물 자체가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미리 좀 찾고 보호해야 되는 기술 개발 차원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앞서 이제 이대성 실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활용 가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양생물은 해양이란 특수한 공간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극한의 온도, 매우 이제 그 깊은 수심까지 내려오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극한의 온도, 빛, 밝다는 게 아니고요. 빛이 없습니다. 무광층이라고 해서 심해 영역으로 가면 빛이 점점 없어서 심해 같은 경우 강압성을 하지 못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런 환경, 마지막으로 높은 압력입니다. 이런 특수한 극한 환경에 이제 적응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 얻는 생물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생물학적, 유전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미래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연구된 사례를 보면 해양 바이오 소재를 통한 항생, 항암 물질 등 개발 성공률은 다른 이제 생태계에서 얻는 소재 비교해서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갯민순 달팽이 쪽이 이제 관련된 게 여기서 이런 다양한 이제 효능 있는 물질들을 뽑아낼 수 있다 정도가 이제 중요 가치가 되고요. 이렇게 얻은 소재들의 자원들을 이용해 봤을 때
고부가가치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이 가능한데 실제 우리가 얻는 해양 생물 자원 가치는 부가가치 창출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다 이제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하면 10배, 30배 정도까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약품까지 간다고 하면 100배에서 1000배까지에 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마 같은 경우 키로에 우리 시장에 가면 2,000원에서 뭐 한 3,000원 싼 값에 살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알긴산이라는 이제 다른 의약품을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하면 한 키로당 8만 원 정도까지 오르고요. 그게 의료용 소재 알긴산이라고 하면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 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더 이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단계를 올리냐에 따라서 가치 창출은 급등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흔히 지구라고 하죠. 근데 사실을 보면 지표면에 70%, 3분의 4가 물입니다. 그래서 수구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에 생물은 얼마나 많을까? 육상 생태계는 총 한 150만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해양은 딱 24만, 25만 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넓은데 이렇게 적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드실 건데요. 보면 해양은 육상에 비해서 종이 많은 게 아니라 종이 다양합니다. 보시면 실제 종수는 육상이 많지만 위에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때 종속, 과목, 강문, 계라고 해서 계통 분류 유형 관계가 있는데요. 육상은 14개문에 28강인데 비해서 해양은 31문 85강입니다. 강이 많다는 거는 서식지가 그만큼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 또 종이 근데 생각보다 적은 거는 육상은 서식지가 그 고립이 돼 있어요. 섬이나 이제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식지역 격리로 인해서 종분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에 해양은 서식지가 다 이제 공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공유되어 있고 또 유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 작용에 의해서 실제 종분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자료 영상 보고 다시 바로 이제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여기 국중 우영과 똑같이 했는데요. 말 그대로 바다는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알려진 종이 적은 겁니다. 실제 종이 다양성이 서식지가 오픈되어 있다고 해도 정말 많을지 적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5만 종, 24만 종에 대한 기준은 웜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는 이제 전 세계 해양 생물에 대한 이제 논문으로 보고된 종을 갖다 기록하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작년 이제 12월 기준이었을 때 23만 9천 정도, 약 24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실제 해양 생물 추정치가 없을까 한번 논문이나 연구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알 수 없답니다. 이건 노아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실제 얼마나 많은 해양 생물이 있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탐사 서식지가 못 가본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해양이라는 부분에 아까 이제 뭐 달 뒷표면도 알겠지만 힘에를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가 해양 전체에서 가본 지역은 5%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5% 이내에서 나온 게 24만, 25만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까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육상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현재 5만 6천여 종의 생물이 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이보다 한 4배 넓은데요. 실제 거기 바다에 사는 생물은 1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6,000에서 14,000 빼면 한 41,000, 2,000 나오는데 육상 생물이 바다보다 해양 생물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보고가 되어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바다가 넓지만 우리가 못 가보고 못 연구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14,000여, 15,000여 종 보고된 종에서도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제 우리 기관의 고유 기능 때문에 실질적 정보인 표본을 갖다 확보한 거는 8,800, 약 9,000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까 14년도, 15년도 개관 이후에 한 6년, 7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게 기록종이 그제 예전에는 13,000이었는데 이제 14,800에서 한 1,600종 정도 올렸고요. 실제 보관하는 것도 처음에 7,000여 종이었다가 8,800까지 해서 한 1,800, 1,900종까지 올린 겁니다. 근데 왜 시원하게 못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후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봐 주실 거는 우리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보된 표본들은 수장고라는 이제 이런 표본들을 연구,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시설에 이제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많이 잡다 보니까 이미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수장고를 늘리고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유일한 해양생물 전담 연구기관인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다는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산 확보를 따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영덕에 뭐 종보건 센터라든가 분원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은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후에 이 발표가 끝나고 실제 수장고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생물이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짧은 영상 보시고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주 항해, 크루즈항에 산호 조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이제 큰수지 맨드라미인데요. 얼마나 이제 큰수지 맨드라미들이 자생하고 있는지를 갖다 실제 이제 사진 촬영하고 정량 조사를 위해서 이제 부착판을 대고 이제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게 재밌어 보이시죠? 물속에 들어가고 시원하고 이제. 그래서 흔히들 저희 이렇게 조사하는 거 보면 너희 놀러 가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끔 가면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매일 조사를 위해서 한 달에 2주, 3주씩 조사를 가면 그 자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몸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힘든 점은 바로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보찜 하나 메고 음료수 먹을 거 하나 들고 가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 마음껏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이라는 환경은 실제 보시는 것처럼 다이빙 장비, 여기서 이제 실제 다이빙을 해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공기통 하나를 갖다 메고 물속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채 30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해도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은 한 20m 내외고요. 바닥에 20m 밑에 바닥에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실제 또 그렇다고 시기를 매번 갈 수 있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조석도 있고 태풍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물살 흐름의 기후에 따라서 너무나 위험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해양생물 조사나 연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다 환경은 어떨까요? 동해, 서해, 남해에 대한 대략적인 환경을 넣었는데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는 평균 50에서 한 70m 되고 제일 깊은 데가 한 200m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해는 다릅니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1,500이고요. 제일 깊은 데는 2,000m, 3,000m까지 갑니다. 3,000m라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맥인 한라산이 2,000m거든요. 그거보다 1,000m가 더 깊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km, 9,000m까지 더 넘어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표면적이나 공간만 따진다고 하면 육상보다 해양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문제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해양 관련된 생물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생물들이 우리가 있는 인간 활동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은 예쁜데 해양 생물 입장에서는 아주 크리티컬입니다. 연안이 많이 개발되니까 해양 생물들이 살 서식 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상 수송입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배라든가 운송을 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고래나 있는 생물에 있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수중 소음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에서 풍력 발전들 많이 하는데요. 제주도 가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중 소음 문제, 팬이 돌면서 나온 소음 문제가 소음과 진동이 큽니다. 왜 육상에서 들으면 그렇게 안 큰데 그렇게 느낄까? 해양이란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데요. 물속에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소리에 대한 전파가 5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듣는 소리도 그들한테는 고통이 되고 괴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 이거는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해서 진짜 크리티컬하게 미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입니다. 불타는 지구. 많이 TV나 뭐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해수온 상승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가끔 이제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일례로 2013년에 플러스원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2050년, 얼마 안 남았죠? 한 30년 뒤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져 있는 산호의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저기 지금 2000년대에 노란색 있는 게 산호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50년 되면 한 절반 이상 사라지고 100년이 되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산호, 뭐 그거 하나 사라지면 크게 영향을 끼칠까? 산호 같은 경우 전체 이제 육상이 때문에 서식지를 하는 군락을 이제 집 같은 역할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사라졌을 때 있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육상과 다르게 해양은 모든 생태계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실제 우리 바다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온 상승이 0.4, 0.5 정도 되는데요. 우리 바다는 무려 1.35입니다. 반대로 나 감기 걸리면 한 1도, 2도 올라가는데 바다 1, 2도가 그렇게 클까라고 하는데 해양에서 1, 2도는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호가 1, 2도에 따라서 다 절멸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해수온이나 환경이 바뀌고 있고 생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명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이게 다 수온 상승 때문에 1, 2도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 한대성 어종의 도름이나 명태는 다 그 서식 한계선 위로 올라가서 지금 못 보고 있고, 예전에 이제 아열대성 어종이 멸치나 오징어가 예전에는 이제 저기 제주도 이게 남해안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렇게 해서 온도 바뀌면 이렇게 서식지 생태나 경계만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보시는 생물상에서 이제 기후변화를 위해서 해양 생물들이 강제적으로 서식지를 이동한다 하면 여기 보이는 아까 유형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빠르게 이 변화된 환경에 적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이용해서 헤엄쳐서 가서 살면 되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유생물이라든가 부유생물이나 저서생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환경 적응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떨어져서 도태되는 생물군이 하나 둘 늘 때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이 균형에 대한 무게추가 흐트러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자체가 급감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실제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 따라서 한 121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기후 동맹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탄소 중립은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하는 거와 흡수를 갖다 해서 0으로 만들자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전략을 수립해서 각국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해양생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해양 쪽과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카본이 첫 번째 대두가 되는데, 육상 생태계가 이제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 카본과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 바닷가 근처 숲 등에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맹그로브 숲이나 잘피숲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외에 뭐 갯벌이나 이런 것들 산호들은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이 각광받는 이유는 뭐냐? 실제 육상 생태계보다 50배 이상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그 아까 맹그로브 숲 같은 경우에는 탄소 흡수량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밀림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블루카본이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해양 생태계가 물에 잠겨 있어서입니다.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실제 숲과 달리 육상과 달리 산소가 차단돼 있어서 무기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물속에서 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던 해양생물이 죽어서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 자체가 저장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가끔 이런 말 드립니다. 고래 한 마리가 어마어마한 탄소를 갖다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구 봤더니 고래 한 마리가 평생 살면서 흡수하는 게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으면 이만큼의 이제 이산화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양은 실제 나무 1,500그루가 일당이 이 숲 하나가 이제 평생 동안 흡수하는 양과 동일합니다. 고로 우영우가 말했던 것처럼 고래를 한 마리 보관할 때 우리가 저만큼의 숲을 보관하고 이제 관리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실제 나무 1,500그루가 잘 와닿지 않는다 하시면
차량 16만 5천 대가 배출하는 흡수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양생물 다양성을 증식시키고 보호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자원관에서 연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생물 확보 관련된 해양생명자원조사입니다. 해양생명자원조사는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조사고요. 실제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자산화 및 주권 강화를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실제 그 바이오 산업들의 원천 소재를 갖다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고요. 기존에 수행되던 해수부의 그 해양수산부에 수행하는 다른 조사 사업과 제일 구분되는 특징은 우리나라 사는 학증 표본, 그러니까 실질적 정보인 학증 표본을 만들어서 수장고에 보관하는 유일한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생태 조사들은 사실은 조사를 하고에 대해 남는 게 문헌상 기록밖에 없고요. 저희는 이걸 갖다 연구히 보관하기 위한 표본이 끝까지 남는다는 게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조사를 해서 표본을 제작하고 마지막에 입고까지 되고 입고에 대한 정보까지가 연계되는 게 하나의 이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 해양생명자원조사 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총 한 3천여 종 정도의 새로운 이제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를 표본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간략하게 해안가 이제 조간대, 갯벌이나 이런 쪽에서 조사한 거나 조화대 조사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더 자세하게 조사하냐 보면 조간대 조사는 저랑 복장이 같죠? 이 복장 그대로 나갑니다. 갯벌 해안가에 있는 바위나 해안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트랩이라고 해서 그 흔히 하는 뭐 통발이라든가 빛이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생물들을 조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항만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인공적으로 만드는 항만에 부착하게 벽에 붙어서 사는 생물들도 있고요. 선박에 붙어오는 부착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이빙 조사는 직접 들어가서 하는 조사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박 조사에서 이제 실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랩이라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저서 생물들을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그 그랩을 내려서 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뜨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개치령이나 조개 같은 생물들을 잡고요. 저거는 이제 네트라고 해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생물들을 플랑크톤들을 잡는 도구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트롤이 있습니다. 트롤은 이제 저희는 애석하게 배가 없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트롤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옆에 살며시 끼어 타서 얻어지는 이제 생물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전까지는 공간적인 개념에 따른 조사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분류군에 따른 또 조사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류, 물고기 잡을 때 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큰 체스터에서 물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어와 족대와 이제 그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낚시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잡고 있는 곳은 이제 저희 기관 옆에 있는 이제 기수역에서 잡고 있는 거고요. 실제 잡아서 표본 상태를 조심히 이제 잘 보관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살리거나 이제 손상이 되지 않는 생물들을 갖다 이제 골라서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실험실에서 다시 표본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하는 후처리 작업이 다 있습니다. 열심히 씻고 있는 거는 실제 이제 사진으로 남겨야 되니까 이왕 한번 남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자료다 보니까 다른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종을 동정할 수 있는 형질들을 갖다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에 대한 잣대를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기관에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사진작가입니다. 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촬영을 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 표본을 갖다에 대한 정보와 사진 기록을 다 남기면 최종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넣고 그 상태로 이제 수장고에 들어가면 수장고에서는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표준화된 라벨병으로 옮겨서 더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이제 해양생명 자원조사 같은 경우는 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본을 제작하고 표준화해서 이제 마지막 수장고까지 입고 가는 게 전체에 있는 풀스텝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공간에 따라서 잡는 분류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조간대 조사를 아까 있는 안반을 가더라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하고 개를 잡는 사람하고 고등을 잡는 사람하고 식물을 잡는 사람이 다 흩어집니다. 같은 조사 방법이 더 없고요. 생물에 따라서 다 조사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일은 뭐랄까 도제식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 거에 대해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다릅니다. 사실 이 뒤에 뭐 고등이나 식물 관련된 조사 방법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에서 아니면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진에 있는 거는 전데요. 지금 생물 잡으려고 열심히 저만큼 땅을 판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물은 일반적으로 흔한 생물을 갖다 흔한 생물은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남들이 못 찾은 생물, 못 잡은 생물을 잡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는 그 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있는 거에 모든 걸 잡는 게 포커스 돼 있다 보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강화도 가서 가재부치라는 저 생물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땅을 판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밤에 모래 해안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이제 땅을 파서 밤에만 또 나오는 모래 해변 말미잘류들이 있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 저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저게 또 땅을 엄청 깊게 파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표본으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저걸 갖다가 완성된 표본을 하기 위해서 또 한 1m, 2m 손으로 다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삽을 거의 못 쓰는 이유가 삽으로 하다가 생물이 손상을 입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심조심 손으로 다 땅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게 이 생물 3,000여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적은데 저걸 다 일일이 표본으로 만들었다는 데 가치가 있는 거고요. 실제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개념으로 신종, 미기록종, 미부유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3,000여 종 안에는 저희가 5년 동안 한 약 240종에 대한 미확보 자원을 확보를 했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이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거고요. 그중에서 신종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종이고 미기록종은 다른 나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알려진 종. 그리고 마지막 미보유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표본을 확보 못한 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작은 글씨로 보면 후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종 후보, 미기록종 후보. 이거 신종과 미기록종은 우리가 얘가 신종이다, 미기록종이다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동료 과학자들한테 논문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실제 논문을 쓰고 도판을 그려서 이게 이런 이유로 신종입니다 하고 남들을 다 인정받고 설득을 해야만 종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절차를 여러 개를 거쳐야만 이제 자원으로서 가치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생물 자원들 자체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엠브리스라는 시스템에 이제 등록이 돼서 향후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나중에 찾을 수 있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가 이제 확보에 관련된 연구에 큰 걸 얘기해 드렸으면 이제는 보존에 관한 연구를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희귀해양생물 연구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고 예전에 전설상에 있는 것처럼 있다더라 정도에 대한 문헌 기록만 하나 있는 생물들을 찾아서 진짜 그 실체의 증거를 밝히는 연구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뱀입니다. 바다뱀은 전 세계 약 80여 종 정도가 보고가 돼 있고요. 코브라과에 속하는 진정바다뱀, 바다에서만 사는 종이고요. 그 큰 바다뱀에서 이거는 육상과 바다를 오가는 종입니다. 이 두 개를 총칭해서 하는데 코브라과에 속하다 보니까 다 맹독성을 가지고 있고 육상에 있는 바다뱀과는 다르게 꼬리에 헤엄칠 수 있게 넓게 판이 되어 있고요. 잘 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위쪽으로 향해 있어서 헤엄을 치면서도 쉽게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도에 처음 보고되고 1960년도 이후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0년 동안 10개체 미만으로 대개 있나 없나 정도밖에 없었던 종인데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기록 속에만 전해져 오던 바다뱀이 제주 바다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만 서식한다는 바다뱀이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갈치어선에 포획된 바다뱀이 국내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고 길다란 바다뱀이 상자 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노란 배와 얼룩무늬 꼬리가 특징인 진정 바다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서식하는 이 바다뱀은 코브라보다 10배 이상 강한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성산항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갈치어선에 포획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진정 바다뱀은 1907년 제주에서 서식한다고 기록만 남아있다 1960년대 부산 해역에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주로 외해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져 있던 넓은 큰 바다뱀이나 이런 종류들보다는 일반인들이 만나기 더 어려운, 더 희귀한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주로 발견되는 넓은 띠 큰 바다뱀은 연안에서 서식하며 육지를 오갑니다. 반면 진정 바다뱀은 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진정 바다뱀이 실제로 공개된 것도 처음이라 서식 실태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태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유전적으로도 아열대종하고 섞여 있는지 또 거기서 이동해 왔는지 진화적으로 서로 다른 개체군인지 이런 연구들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독성 진정 바다뱀이 잇따라 포획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바다뱀 연구를 갖다 시작해서 과거에는 사실 3종 정도밖에 안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착수하고 2종 정도를 더 차가서 국내 바다뱀은 현재 5종 정도가 있었고요. 과거 100년 동안 한 10개체 미만밖에 없다는 걸 갖다 지난 한 5, 6년 동안 저희 한 30개체 정도를 갖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상에 있던 것 실체도 확인을 했고요. 사진이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바다뱀을 볼 수 있는 게 저희 서천에 있는 자원관이 유일합니다. 이 바다뱀들은 또 특히나 맹독성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육상에 올라왔을 때는 잘 기지 못해서 그 공격성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야간에 조업하시는 오징어나 갈치배에 빛에 모여서 물고기들과 섞여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독성이 있다는 것도 미리 좀 알려야 되는 필요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잡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태 연구를 위해서 잡았던 뱀을 다시 바다에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헤엄치는지, 숨은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얻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에 있는 조승동에다 집어넣고 저기 앞에 보이는 촬영 감독님이,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요. 감독님이 이제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관에 있다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그렇게 찍어서 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잡아서 수조에만 넣으면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 바다에 놓고 어떻게 숨쉬냐, 헤엄치냐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는데 지금 바다뱀 관련된 저런 생태 영상은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양보호생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국가보호종이고요. 현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총 88종이 지정되어 있고 관련 기준은 이 4가지입니다. 자세한 거는 영상에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영상 보면서 한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식지에는 그에 맞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대추기 고등이라는 고등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자연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활동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오염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해양 생물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중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생물은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에 해당하는 해양생물로 현재 80종이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지난 교육 영상이라 80종으로 해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호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양 보호생물은 멀고 깊은 바다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바다거북이나 돌고래 또는 산호처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물들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와 너무 가까이 살아 생존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양생물은 서로 조금씩 다른 환경에 적응해 살아왔고 생태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또 단순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물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생태계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해양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와 건강한 자연환경을 48종을 여기서 소개하는 건 너무 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다거북 관련돼서만 이제 한번 짧게 빨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 현재 7종 정도가 보고돼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5종이나 서식을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보호종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실제 인위적 영상이 아니라 실제 거북이가 구조돼서 그물에 혼액돼서 구조가 되는데 어민들이 거북이를 갖다 이제 바다에 풀어주기 전에 술을 먹이고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풀어주는 게 신기해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실제 해양생물 중에서 어민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돌고래보다는 바다거북입니다. 왜냐? 돌고래나 물개나 물범들은 어민들과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같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해서 그물 때문에 어민들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거북이는 실제 먹이들이 경쟁 관계에 없거든요. 해초류나 산우류나 다른 걸 먹고 또 예로부터 이제 토끼와 거북이처럼 용왕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해서 되게 어민들이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물에 혹시 걸리거나 하면 꼭 살려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고 감사기도 하고 보내주는 모습도 저도 이제 종종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바다거북 연구는 과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9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바다거북 국내 출현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48건 정도가 확인돼서 그걸 갖다 논문으로 이제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사진이나 문헌상 언론 보도자료 기록만 있고 실질적 증거인 표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 몇 개 이제 박제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자초나 혼액된 개체가 발견이 되면 지자체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자원관으로 신고가 오게끔 이제 체계를 만들고 저희가 직접 가서 폐사체를 일일이 확보하는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7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바다거북 표본만 6년 동안 70건 정도 확인을 했고요. 실제 그 외에 이제 확인된 정보는 여기에 100건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바다거북들 대부분 언제 많이 신고가 들어오냐면요. 평일에는 잘 안 들어와요. 다 연휴 때하고 주말에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연락받고 저희 주말에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다 주말에만 놀러 가고 연휴 때 놀러 갔을 때 바다거북을 죽은 걸 보면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과거랑 현재 연구 자료에 대한 비교인데요. 예전에 16년도까지 전에 있던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제주도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에 대한 출현 빈도가 제일 높았고요. 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한 4, 5년 동안 경향을 보면 제주도보다는 동해 쪽에 좀 더 많이 집중하고 특히 포항 쪽에서 제일 많이 개체가 확인되는데 사실 저희도 원인이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제주도에 분소가 없어서 우리가 제주도를 많이 안 가서 그런 건가?
아니면 기후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 거북에 대한 행동 반경이 조금 더 북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건 좀 더 지속적인 연구 결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공증식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거북, 바다거북에 대한 인공증식 연구가 국내에서 성공한 사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2017년에 하나 호텔 앤 리조트와 저희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푸른 바다거북이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을 해서 한 600여 개의 알을 낳았고요. 그중에서 126마리를 성공적으로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너무 개체들이 많아가지고 자연 방류를 갖다 지금처럼 이제 서귀포 중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총 한 88마리 정도에 대한 바다거북이 이제 방류가 됐고요. 서귀포에서 방류를 한 거는 서귀포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붉은 바다거북이 산란을 해서 어린 개체가 나간 기록이 있는 장소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제주도 제일 남단에 있다 보니까 바다거북이 대양으로 빠져나가기 제일 용이합니다. 또 앞에 정치망이나 그물이 없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정했고, 그 이후에 실제 이제 개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나간 바다거북에 대한 인식표나 칩들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표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나가다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때 했었습니다. 미리 이제 바닷물에 대해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여수에 있는 걸 제주도로 옮긴 다음에 방류를 하고 마지막 사후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이 바다거북 행사, 이 방류 행사는 18년 이후에 매년 한 번씩 하고, 작년 이제 올해도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바다거북 방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생태 연구에서 이렇게 진행됐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들은 표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증식 연구입니다. 이런 바다거북에 대한 이동 경로 추적 연구를 통해서 실제 바다거북이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나간 바다거북이 우리나라로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 과거에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깝게는 일본, 밑에 있는 대만까지도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다거북을 갖다 방류했던 영상인데, 방류했던 개체 중에서 한 150마리 정도 방류를 현재까지 했고, 그 중에서 한 6개체가 죽어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제주도에서 방류된 게 이제 부산에서 죽었는데, 그 열흘 동안 먹은 해양 쓰레기 양이 저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다거북은 이제 해파리나 해조류를 갖다 먹이로 하는데, 물에 떠 있는 비닐이라든가 노끈 같은 걸 먹이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이제 잘못 오인하고 먹었던 게 탈이 되는데, 작은 조각들은 먹고 다시 배출이 되는데 크거나 날카로운 것들은 장내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협력 연구단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또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천에 있는 생태원에 수의사가 있어서 그 기관과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제 한 5년,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70마리의 폐사체를 부검을 하고 60여 마리의 사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바다거북이 선박에 치거나 그물에 걸려 익사한다, 그게 죽음의 원인으로 알았었는데, 그거 말고 이물질, 해양 쓰레기를 섭식해서 죽음에 이른 것도 무려 40건 정도가 된다는 것들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현황 관련된 거는 보시는 것 같은데 900여 개 정도가 지금 이 부검했던 개체들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양 생물을 활용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거는 저도 낙지 좋아하는데 낙지입니다. 낙지는 문어류에 속하고요. 단독 생활을 하고 보통 짝짓기 시기에만 성체와 상호 교감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지금 낙지가 발을 흔들어 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그 양파 주머니인 게 낙지 알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낙지 알인데, 낙지는 알을 낳고 이게 모성에서 행동을 이제 보다듬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이제 그 포란 행동을 해서 알을 갖다 이제 잘 부화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리로 이제 알을 갖다 뒤척뒤척 해주는 것들을 하는데요. 실제 저렇게 한 90일 정도 하고 알이 부화하면 낙지는 힘이 빠져서 죽습니다. 우리 자원관에서는 이런 낙지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이런 모성 행동을 갖다 관여하는 옥시토신과 비슷한 유전자인 옥토프레신이라는 유전자를 갖다 이제 채로 발견을 하고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요. 이 옥토프레신 유래 그
펩타이드, 단백질을 성분을 해서 낙지에 대한 이런 포란 행동을 갖다 이제 인위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멀쩡히 가만히 있는 낙지에 주사를 옥토프레신을 했더니 주사를 안 한 거는 가만히 있지만 주사 맞은 낙지는 계속 발을 흔들면서 포란 행동을 갖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거는 암컷 말고 수컷도 심지어 진짜 아닌 모조 플라스틱 알을 갖다 놔도 똑같은 행동을 해서 알을 이제 포란 잘 부화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을 갖다 유도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이느냐? 기존 양식은 낙지한테 모든 게 다 책임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낙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알 안 키울래 하면 생산량이 확 떨어졌었는데요. 이 낙지의 옥토프레신을 이제 적용함에 따라서 이걸 좀 더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제 방향이 열린 거고요. 이를 통하면 실제 옥토프레신을 통해서 낙지 양식이나 자원 증식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싼 값에 낙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실제 이거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는 특허 등록이 완료했고요. 미국에서도 특허가 지금 등록이 돼서 얼마 전에 지금 기술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갱생이 모자반입니다. 이것도 관련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은 못 틀어드릴 것 같고요. 갱생이 모자반이라고 해서 중국발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에 거쳐서 이제 제주도나 남해에 이제 한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해조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 저 무더기로 있어가지고 해안을 못 쓸 만큼 이제 하는데요. 그 범위가 한 1년에 한 1000만 톤씩 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바로 해양 생물 유래 소재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소재는 양이 많거나 증식 배양이 가능한 것들이 좀 이제 산업화에 유리한데요. 갱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효능이 좋은 것만 이제 그 추출물 물질이 확인된다면 가치를 재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의외로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용성, 용종 치료에도 효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건선 증상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현재 지금 특허로 출원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불가사리인데요. 불가사리가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 예산을 넣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제설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양이 많은 생물들, 버려지는 생물들 내에서 이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들도 이런 이제 소재 개발 연구에 착수하는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앞에 있는 소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해양생물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운영을 고도화하는데, 바이오뱅크 활성화를 통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유용한 소재를 갖다 공유 제화를 이제 실현하는 게 있고요. 지금은 현재 생물 단위로 해서 유전자원, 미생물, 추출물, 미세조류 4개에 대한 이제 바이오뱅크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이제 기업체가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바이오뱅크를 고도화할 계획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생물자원 형태가 아니라 목적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화장품이나 황산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사질환 뱅크처럼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능력을 갖다 이제 고도화할 수 있게끔 확정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바이오뱅크 고도화를 통해서 생물자원 형태의 뱅크에서 목적형 뱅크로 이제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이고요. 지금 있는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해양생물 연구와 미래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안에서 대부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멀리까지 나갈 수단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수단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가까운 연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멀리 대양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CBD, ABS 말고 BBNJ만 하더라도 공해상에 대한 생물 다양성 다툼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단이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양에 사는, 외양에 사는 다양한 해양 생물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안에서 심해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해는 멀리 대양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 동해만 가도 심해입니다. 그래서 심해는 보통 200m 이하의 수심을 말하는데, 전 세계의 해양의 90%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도 이제 90% 이상이 200m 이하인데요.
심해도 마찬가지로 잠수정이나 선박 같은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데 이런 심해 자원은 사실 연안에 있는 생물 자원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더 극한 환경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는 또 환경에 따라서 박강층이나 무강층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무강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 생물들은 눈이 아예 없습니다. 태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 지역과 안 들어오는 중간 이 경계 지역을 박강층이라고 하는데 약하게 빛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 틈새 시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또 생물 다양성이 블루칩 같은 곳입니다. 왜냐? 빛이 약하게 들어오니까 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이 오히려 엄청 크게 발달합니다. 그런 이제 틈새 시장 같은 구간이 있어서 바다에 있는 구간, 이 공간 구역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많은 서식지 중에서 현재 표층만 하고 있습니다. 해안 저 노란색 표기되어 있는 200m 이내에서 한 20m 정도만 조사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아래 수심야에 대한 공간적인 조사 범위를 넓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깊은 바다에 헤엄치는 생물이라든가 깊은 바닥에 사는 저서 생물, 또 먼 대양에 있는 열수광산이라고 해서 이런 특이한 서식지나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생물로부터 저희가 이제 산업화나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제일 알려진 심해 생물이 뭘까?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거 대게입니다. 대게가 심해 생물이에요. 대게가 보통 100에서 한 400m 사이에 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깊은 바다에 조업을 해서 하는데 대게가 깊은 바다에 대게만 살까요? 대게 말고도 많은 생물이 삽니다. 보시면 대게 먹다 보면 가끔 검은색 반점 같은 것들이 등갑에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조개나 뭐 따개비 같은 게 아니에요. 뭐냐? 거머리입니다. 대게의 외부에 기생해서 사는 거머리. 잘 알려지지 않은데 실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붙어서 삽니다. 좀 혐오스러우니까 이걸 갖다 떼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거머리는 피를 빠는 거머리는 아니고 대게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탈피를 하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붙어서 서식을 합니다. 근데 이 거머리가 심해 생물입니다. 400m 수역 이상에서만 나오곤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잡았거든요. 어떻게 잡았냐? 항에서 대게에서 뜯어서 버린 거머리를 주웠습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할 때마다 배에서 선장님한테 뜯으시면 어디 없냐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 생체량도 많아서 뭔가 특이한 물질이 나올 것 같은데 얻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되게 궁핍하게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 대한 이제 환경을 제가 지금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는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1위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 사과가 다 해양 생물에 대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양 생물에 해당되는 사과를 따가지고 이걸로 잼이나 주스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들고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 사과를 나무에 매달려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더 위에 훨씬 더 값진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다리도 필요하고요. 나무 막대기 필요하고 여러 장비,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문제는 사과를 딸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기초연구하는 분류나 생태하는 사람들이 점차 과가 사라져서 사람을 인력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연구진들이 모일 때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할 때 마지막으로 사람도 넣어야 된다, 분류학자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이 연구를 갖다 배우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되면 우리 같은 기관에서라도 학생을 받아서 교육을 양성하면 좋은데 또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달됐던 이제 생물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땄던 사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잼과 주스와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양 생물 자원의 고부가가치로 이제 통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하는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코멘트 겸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IMF 때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우리
그야말로 네이티브 그런 식물 종자들이 미국 종자회사에 팔려갔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인 경우에는 종자은행이 있는데 저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자원관에서는 그 수장고에 표본을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본 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떤 권리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표본을 다시 키워서 새끼를 낳도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생물자원관인데 생물 사체 보존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 해양 생물하고 담수에 사는 생물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경계는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바로 옆에는 새만금 같으면 갯벌에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딥 블루시까지 생각하는, 심해까지 생각하는 그 큰 스케일의 해양 생물 자원이긴 한데, 근데 그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비디오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해양 생물을 하는데 갯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갯벌도 포함이 되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담수 생물 자원하고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 해양생물 자원관에서 범위를 잡고 있는 해양성 생물의 범위랄까, 그 수역이랄까, 그렇다고 만약에 담수 수역하고 겹친다면 그 두 수역 간의 생물들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청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거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 담수 생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 생물자원관 중에서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담수 특화된 생물자원관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서 담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담수 생물이다 라고 해서 국가 목록집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여기까지는 해양 생물이다라고 해서 국가 해양 생물 자원에서 해양에 대한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이제 생물을 놓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를 협의하고 어디까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데 부처가 다르다든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수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조금이라도 염분 있으면 받아야라고 하고 있고, 담수에서는 또 다르게 또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는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담수냐 해양이냐의 경계는 집안 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먼 바다라 심양은 국가 간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강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나 이제 경계가 밑한 이제 그 수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관할 해역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선점해서 자원으로 함영하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를 뺀 일본과 중국은 잠수정이나 심해 연구 관련된 기술이 훨씬 더 고도돼 있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급증이 생겨서 우리도 빨리 더 늦기 전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앞에 있는 앞바다 갯벌과 연안만 봐야 되냐. 사실 이제 시간 때문에 자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생명자원조사 저희가 5개년 조사 결과에 3,000여 종이 나왔는데 제일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서해였습니다. 서해가 1,000여 종이 나왔어요. 동해나 이런 데는 한 300여 종, 400여 종이 나왔고요. 동해나 남해가 생물 다양성이 낮냐? 안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배가 없어서 직접 조사가 가능한 지역이 서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종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표본으로서의 가치, 실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원이라고 지금은 강하게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문헌상 기록만 있다고 하면 너네 나라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훔쳐온 자원인지 있는 자원인지에 대한 실질적 증거를 제시를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해양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고유 자원으로서의 정의라든가 실제 지금도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거,
편한 예로 바다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1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그 바다뱀을 가져가서 우리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거기에 대한 증거나 표본이 없으면 멸절됐다고 봤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근거 싸움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실질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